길가는 여성을 희롱하던 조폭들이 태권도 유단자 여자 고등학생에게 개박살이 나면서 그녀를 죽이기 위해 찾아다니지만 이후 여고생이 포스타 해군참 모 총장의 딸임이 밝혀지면서 펼쳐지는 진정한 참교육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도시의 심장이 잠시 숨을 고르는 깊은 밤. 대한민국 근대화의 역사를 품은 인천의 구도심, 동인천의 낡은 골목은 가로등 불빛마저 삼킬 듯 스산했다. 늦가을의 칼바람이 좁은 골목을 휘젓고 지나가며 버려진 비닐봉지를 을씨년스럽게 굴렸다. 자정을 갓 넘긴 시각, 인천의 명문 인일여자 고등학교 2학년 이결은 택견 수련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마지막 골목에 접어들었다. 교복 치마 아래로 곧게 뻗은 다리는 오랜 수련으로 다져진 잔근육으로 단단했고 어깨에 걸친 가방 안에는 땀에 젖은 행전과 데님이 든 수련복이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대한택견의 공인 4단 유단자. 앳된 얼굴과는 어울리지 않게 그녀의 몸짓 하나하나에는 물처럼 부드러우면서도 강철 같은 심지가 배어 있었다. 그녀가 걷는 모습, 품밟기의 기본 자세처럼 삼각형의 무게 중심을 유지하며 사뿐사뿐 나아가는 걸음걸이만으로도 범상치 않은 내공을 짐작게 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다. 결아, 힘은 칼과 같아서 쓰는 자의 마음에 따라 흉기가 되기도 하고 소중한 것을 지키는 방패가 되기도 한다. 내가 익힌 택견은 약자를 짓밟는 기술이 아니라 부당한 힘으로부터 연약한 이들을 지켜주는 활인술이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해군을 이끄는 최초의 UDT 출신 사성제독 해군 참모 총장 이선우. 결은 파도처럼 거칠면서도 바다처럼 깊은 지혜를 가진 아버지의 가르침을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다. 평소처럼 고요한 사색에 잠겨 걷던 결의 발걸음이 문득 멈춰 섰다. 저 앞 유일하게 켜진 가로등 아래 흐릿한 인형들이 뒤엉켜 있었다. 낯선 남자 셋이 앳된 얼굴의 여성을 벽으로 몰아붙이고 있었다. 여성의 겁에 질린 목소리가 칼바람을 찢고 날아와 결의 귓가에 박혔다. 놔주세요. 제발 싫다고 했잖아요.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남자들의 추악한 웃음소리가 골목의 눅눅한 공기를 더럽혔다. 아가씨, 너무 튕기지 마셔. 오빠들이랑 잠깐 이야기 좀 하자는 게 그렇게 큰 죄야? 몸매 죽이는데? 그냥 보내긴 너무 아깝잖아. 술 한 잔 사줄 테니 같이 가자, 응? 한 놈이 여자의 어깨를 억센 손으로 움켜쥐었다. 여자의 얼굴이 고통과 공포로 일그러졌다. 결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동시에 심장에서는 뜨거운 불길이 솟구쳤다. 인간의 탈을 쓴 버러지들.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소리 없이 하지만 단호한 발걸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다. 품밟기 하듯 사뿐히 내딛는 걸음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아저씨들, 늦은 밤에 좋은 그림은 아닌 것 같네요. 결의 맑고 청아한 그러나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에 남자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교복을 입은 앳된 여고생의 등장은 그들에게 한낱 우스운 구경거리일 뿐이었다. 뭐야, 이 꼬맹이는? 넌 집에 가서 발 닦고 잠이나 자. 어른들 노는데 끼어드는 거 아니야. 문신을 한 팔뚝을 드러낸 남자가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었다. 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 발 더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두 눈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분 놔주시죠. 좋게 말할 때 가시는 게 신상에 이로울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명백한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위험에 처했던 여대생 최보름 씨는 놀란 눈으로 결을 바라봤다. 저 가녀린 여고생이 대체 무슨 용기로. 학생, 위험해요. 어서 가요. 저 때문에 다쳐요. 보름 씨의 다급한 외침에도 결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3명의 남자를 향해 있었다. 괜찮아요. 저 사람들이야말로 다치기 싫으면 비켜야 할 테니까요.
결의 당돌한 태도에 남자들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여자의 어깨를 잡고 있던 놈이 보름 씨를 벽으로 거칠게 밀치고 결에게 성큼성큼 다가왔다. 이 어린 것이 겁대가리를 상실했나? 오늘 어른 무서운 맛을 똑똑히 보여줘야겠네. 남자의 육중한 주먹이 결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다. 폭력에 익숙한 위협적인 움직임이었다. 하지만 결의 눈에 그 주먹은 마치 느린 화면처럼 보였다. 그녀는 상체를 살짝 뒤로 젖히는 것만으로 가볍게 주먹을 피했다. 남자의 몸이 앞으로 쏠리는 찰나의 순간 결의 몸이 물 흐르듯 움직였다. 그녀의 왼발이 땅을 지탱하며 축이 되는 동안 오른발은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솟구쳤다. 택견의 가장 기본이면서도 위력적인 발질 겨치기였다. 휙 하는 소리와 함께 결의 발등이 남자의 옆구리를 정확하고 깊숙하게 가격했다. 컥!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는 숨이 턱 막히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옆으로 쓰러졌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남은 두 놈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뭐야 이게 집에. 결은 쓰러진 남자에겐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침착하게 말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당장 여기서 사라지세요. 골목의 공기는 이제 살얼음판처럼 팽팽해졌다. 문신을 한 남자가 이를 갈며 달려들었다. 이번에는 더욱 빠르고 거칠게 양주먹을 휘둘렀다. 보름 씨가 비명을 지르려는 찰나 결의 몸이 춤을 추듯 움직였다. 활개짓으로 양팔을 넓게 벌려 남자의 공격 범위를 흐트러뜨리는 동시에 품밟기로 중심을 이동하며 그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 왼손으로 남자의 팔을 쳐내는 동시에 오른손은 칼처럼 날을 세워 그의 목을 후려쳤다. 칼치기였다. 남자가 목을 움켜쥐고 비틀거렸다. 결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남자의 중심이 무너진 순간 그녀의 발이 다시 움직였다. 발 안쪽으로 상대의 발목을 꺼는 낚시거리. 남자는 속절없이 균형을 잃고 뒤로 나자빠졌다. 이제 남은 것은 한 명. 그는 겁에 질린 표정이 역력했지만 동료 둘이 여고생 하나에게 쓰러졌다는 사실에 분노와 수치심이 더 큰 듯했다. 이씨 이 악랄한 년이. 그는 허리춤에서 섬광처럼 무언가를 꺼내들었다. 날카롭게 빛나는 접이식 칼이었다. 죽여버리겠어. 남자가 칼을 휘두르며 짐승처럼 달려들었다. 보름 씨의 비명소리가 골목에 날카롭게 퍼졌다. 안 돼요. 결의 눈빛이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흉기를 든 순간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다툼이 아니었다. 생사를 가르는 싸움이었다. 남자가 칼을 든 손을 아래에서 위로 찌르듯 올려치는 순간 결은 상체를 뒤로 젖히며 칼날을 간발의 차이로 피했다. 칼날이 그녀의 교복 재킷 앞섭을 스윽하고 찢고 지나갔다.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지만 결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칼을 쥔 남자의 손목을 정확하게 낚아챘다. 으악! 결이 손목 관절을 비틀자 남자의 손에서 칼이 땡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그리고 결의 무릎이 용수철처럼 솟구쳐 남자의 명치를 정확하게 들이받았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는 컥! 하는 신음과 함께 그 자리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건장한 남자 셋이 교복 입은 여고생 하나에게 처참하게 제압당한 상황. 그들은 고통과 경악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결을 올려다봤다. 결은 숨을 고르며 그러나 여전히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쓰레기는 쓰레기장에 있어야죠. 다시는 길거리에서 함부로 사람 괴롭히지 마세요. 경찰 부르기 전에 썩 꺼지세요. 세 남자는 비틀거리며 서로를 부축해 도망치듯 골목을 빠져나갔다. 뒷걸음질 치면서도 결을 향한 그들의 눈빛에는 살벌한 원망과 복수심이 가득했다. 그들이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결은 긴장으로 굳었던 어깨에 힘을 풀고 깊게 숨을 내쉬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겉으로는 평온함을 유지했다. 괜찮으세요? 결이 보름 씨에게 다가가 물었다. 보름 씨는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떨리는 눈으로 결을 바라봤다. 네, 고마워요. 정말 정말 고마워요. 근데 학생 어떻게 저 사람들을? 택견 조금 배웠어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결이 보름 씨의 상태를 살폈지만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어 보였다. 보름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사람들 이 동네 조폭 용연학만파 애들 같아요. 분명 보복하러 올 거예요. 학생 위험해요. 괜찮아요. 제 걱정은 마세요.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럴게요. 정말 고마워요. 학생 이름이라도. 이결이에요.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결은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자신의 길을 향해 다시 걷기 시작했다. 보름 씨는 결의 당당하고 굳건한 뒷모습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결 대체 어떤 학생이기에. 한편 골목을 빠져나온 세 남자는 주차된 검은색 승합차에 헐레벌떡 올라탔다. 운전석에 앉은 놈이 피가 나는 입술을 훔치며 핸들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젠장. 고작 계집애 하나한테 이게 무슨 꼴이야. 닥쳐, 형님한테 보고부터 해야 해. 그 계집애 보통 내기가 아니야. 택견이라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조수석에 앉은 도상배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형님, 접니다. 상배, 그게 오늘 일이 좀 아주 역같이 꼬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뭔데? 또 사고 쳤냐? 아니, 그게 아니고 여고생 하나한테 저희 셋이 박살이 났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순간 차갑게 얼어붙었다. 도상배는 식은 땀을 흘리며 말을 이었다. 죄송합니다, 형님. 근데 그 학생 진짜 괴물입니다. 이름은 이결이라고 합니다. 알았다. 당장 사무실로 튀어와. 그 계집의 얘기 자세하게 들어봐야겠다. 전화가 끊어졌다. 도상배는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다. 하일이 엄청나게 커지겠는데. 다음 날 토요일 아침 결은 평소처럼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주말이라고 늦잠을 자는 것은 그녀의 사전에 없는 일이었다. 동이 트기 전 고요한 공기를 가르며 하는 새벽 수련은 그녀에게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의식이었다. 가벼운 조깅으로 몸을 푼 뒤 그녀는 집 앞 공터에서 홀로 택견의 품새를 연마했다. 활개짓으로 기운을 열고 품밟기로 대지의 기운을 느끼며 허공을 향해 겨치기와 내지르기를 반복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새벽 안개 속에서 한 마리 학이 춤을 추는 듯 우아하면서도 그 안에 담긴 힘은 바위를 쪼갤 듯 예리했다. 수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자 거실에서는 군복이 아닌 편안한 트레이닝복 차림의 아버지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해군 참모총장 이선우 제독. 대한민국 영예를 수호하는 해군의 최고 지휘관이자 전 세계 특수부대원들 사이에서도 전설로 통하는 UDTSEAL 창설 멤버 중 한 명. 그의 눈빛은 평소에는 온화한 바다 같았지만 한번 노하면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쓰나미로 변한다는 것을 군 내부에서는 모르는 이가 없었다. 다녀왔습니다, 아버지. 그래, 결아. 수련은 어땠느냐? 이선우 제독은 신문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물었지만 그의 모든 신경은 딸에게 향해 있었다. 늘 하던 대로요. 근데 아버지는 웬일로 집에 계세요? 오늘 계룡대 본부 회의 있으시다고. 회의가 오후로 미뤄졌다. 너와 아침 식사를 함께하고 싶어서. 식탁에는 단출하지만 정갈한 한식 아침상이 차려져 있었다. 아버지는 군 생활 대부분을 바다와 작전 지역에서 보냈기에 부녀가 함께하는 아침 식사는 결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시간이었다. 결은 어젯밤 있었던 일을 아버지에게 말씀드려야 할지 망설였다.
아버지를 걱정시켜드리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미세한 표정 변화와 재킷 소매 끝이 미세하게 찢어진 것을 이선우 제독의 날카로운 눈이 놓칠 리 없었다. 그는 UDT 시절 적진의 미세한 흔적만으로도 적의 규모와 의도를 파악하는 훈련을 수십 년간 해온 사람이었다. 결아, 무슨 일 있었지? 단정적인 아버지의 물음에 결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어젯밤 골목길에서 벌어진 일, 여대생을 구하고 조폭들과 맞서 싸운 일까지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이선우 제독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서서히 차가운 심해처럼 깊고 어둡게 가라앉고 있었다. 흉기까지 들었다고. 네, 하지만 제가 제압했어요. 다친 곳은 전혀 없어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상대의 힘을 역이용했을 뿐이에요. 이선우 제독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숟가락을 내려놓은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잘했다, 내 딸. 결이 고개를 들었다. 꾸중을 들을 줄 알았는데 의외의 반응이었다. 내가 외면했다면 그 여학생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을 거다. 불의에 맞선 내 용기가 자랑스럽구나. 아버지가 결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 손길은 따뜻했지만 결은 아버지의 손끝이 분노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결아, 그들은 단순한 동네 건달이 아닐 게다. 용현항만파 인천항을 기반으로 성장한 꽤 뿌리 깊은 독버섯 같은 놈들이지. 내가 이름을 알려줬다고 했지? 내 이결이라고 했어요. 이선우 제독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름까지. 문제가 되나요? 문제라기보다는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렸으니 분명히 보복을 생각할 게다. 조심해야 한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지만 그 이면에는 이미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강한 의지가 느껴졌다. 결아, 기억하거라. 진정한 강함은 상대를 부수는 것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것이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싸워야 한다면 반드시 이겨야 한다. 그리고 그 뿌리까지 뽑아내 다시는 움트지 못하게 만들어야지. 네, 아버지. 명심할게요. 이선우 제독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다. 그는 보안 처리된 군용 통신망을 통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소령, 나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즉시 처리하도록. 수화기 너머의 인물은 해군 정보부대 소속이자 과거 이선우 제독이 UDT 작전팀장 시절 목숨을 걸고 구해냈던 부하 한태준 소령이었다. 그는 이선우 제독을 아버지처럼 따르는 충직한 그림자였다. 인천 용현항만파라는 조직에 대해 샅샅이 조사해 두목 황만철부터 말단 조직원까지 그들의 모든 활동 내역, 자금 출처, 불법 행위 증거 그리고 배후 세력까지 단 하나도 놓치지 말고 24시간 내로 내 책상 위에 보고서를 올려놓도록. 비공식적으로 조용히 움직여라. 전화를 끄는 이선우 제독의 눈빛은 이제 막적함을 포착한 이지스 구축함의 레이더처럼 차갑고 예리했다. 감히 내 딸을 내 놈들은 아주 단단히 잘못 건드렸다. 한편 같은 시각 인천 용현동의 한 낡은 빌딩 꼭대기층. 용현항만파의 사무실은 담배 연기와 욕설로 자욱했다. 두목 황만철은 어젯밤 있었던 일을 보고받고 불같이 노하고 있었다. 50대 초반의 그는 인천항의 꾸준히 일을 독점하며 세력을 키워온 잔인하고 교활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다. 그래서 너희 셋이 고작 교복 입은 계집애 하나한테 개처럼 처발렸단 말이냐? 황만철이 한 재떨이를 집어 던지자 도상배를 비롯한 3명의 조직원이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죄송합니다, 형님. 근데 그 계집애 진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요술을 부리는 것처럼. 닥쳐, 이 무능한 새끼들아. 황만철은 분노로 씩씩거리다 이내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재밌게 됐군. 감히 내 구역에서 내 부하들을 건드려?
그 배짱 두둑한 계집애 아주 마음에 들어. 당장 그년 신상부터 털어.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부모는 뭐하는 작자들인지, 집은 어디인지 샅샅이 알아내. 예, 형님. 찾아내서 그냥 두지 마. 그 예쁜 얼굴에 내 이름 석자를 똑똑히 새겨줘야지. 그리고 그 몸으로 아주 비싼 값을 치르게 해줄 테다. 황만철의 눈이 탐욕과 잔인함으로 번뜩였다. 그는 자신이 지금 누구의 딸에게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폭풍우를 품은 거대한 전함이 자신들의 작은 어선을 향해 조용히 그러나 무섭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월요일 아침 결은 평소처럼 교복을 입고 학교로 향했다. 주말 동안 아버지와 함께 나눈 대화는 그녀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힘으로 이 부당한 상황을 어떻게 끝낼 수 있을지 차분하게 고민하고 있었다. 학교에 도착하자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아 보였다. 친구들의 명랑한 웃음소리, 선생님들의 바쁜 걸음, 아침 햇살이 쏟아지는 복도. 하지만 결의 예민한 감각은 평소와 다른 미묘한 공기의 흐름을 감지하고 있었다. 학교 정문 건너편 편의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이쪽을 힐끔거리는 낯선 남자들, 등굣길에 몇 번이나 마주친 검은색 승합차.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의도적인 시선들이었다. 시작됐구나. 결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교실로 들어갔지만 온 신경은 학교 주변을 배회하는 위협에 쏠려 있었다. 점심시간 결은 친구들과 식사를 마치고 매점으로 향했다. 그때 낯선 후배 한 명이 다가와 그녀에게 작은 쪽지를 건넸다. 이결 선배님이시죠? 어떤 오빠가 이거 꼭 전해주라고. 결이 쪽지를 펼치자 조악한 글씨로 쓰인 문장이 그녀의 눈에 박혔다. 깝치지 마라. 다음은 내 어미의 비다. 결의 손이 순간 차갑게 굳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감정을 다스렸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해야겠다는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그리고 그들이 이미 자신의 신상을 파악했다는 증거이기도 했다. 방과 후 결은 일부러 친구들과 함께 하교했다. 하지만 학교 후문을 나서자마자 검은색 승합차가 기다렸다는 듯이 다가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차문이 열리며 도상배를 포함한 4명의 남자가 내렸다. 친구들은 겁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얘들아, 먼저 가. 경찰에 신고해줘. 결이 친구들을 등 뒤로 감싸며 침착하게 말했다. 이결, 우리 형님이 너 아주 보고 싶어 하시네. 좋게 말할 때 따라오시지. 도상배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결은 가방을 내려놓고 택견의 기본 자세인 활개짓을 취했다. 양팔을 넓게 벌려 자신의 영역을 확보하고 언제든 공격과 방어가 가능한 상태로 전환했다. 길거리에서 개싸움 벌이고 싶진 않으니 그냥 가시죠. 하. 이 계집애가 아직도 주제 파악을 못하네. 쳐라. 도상배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2명의 남자가 양쪽에서 동시에 달려들었다. 결은 왼쪽에서 달려드는 남자를 향해 몸을 날렸다. 하지만 직접 공격하는 대신 남자의 어깨를 발로 밟고 공중으로 솟구쳤다. 그리고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남자의 얼굴을 향해 그대로 2발 낭상을 날렸다. 공중에서 2발로 상대를 차는 고난도 기술이었다. 크악! 남자가 코피를 터뜨리며 뒤로 나가떨어졌다. 공중에서 착지한 결은 지체 없이 몸을 돌려 어깨를 밟혔던 남자의 오금을 향해 낮고 빠른 아랫발질을 날렸다. 남자는 다리가 풀리며 그대로 주저앉았다. 순식간에 2명을 제압했지만 남은 2명은 흉기를 꺼내들었다. 쇠 파이프였다. 이 독한 년. 도상배가 쇠 파이프를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결은 몸을 낮춰 공격을 피하는 동시에
땅을 짚고 몸을 회전시켜 도상배의 발목을 향해 다리를 휘둘렀다. 째착이었다. 다리가 걸린 도상배가 균형을 잃고 휘청거리는 순간 결은 그의 손목을 낚아채 꺾어버렸다. 끄악! 도상배의 손에서 쇠 파이프가 떨어졌다. 하지만 다른 한 명이 등 뒤에서 쇠 파이프를 내리치고 있었다. 피할 시간이 없었다. 바로 그 순간 어디선가 날아온 검은 물체가 쇠 파이프를 든 남자의 손목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는 쇠 파이프를 놓치고 비명을 질렀다. 결이 돌아보자 저 멀리 골목 어귀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서 있었고 그 옆에 한 남자가 서늘한 눈으로 이쪽을 보고 있었다. 한태준 소령이었다. 곧이어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도상배와 그의 부하들은 당황하여 차를 타고 황급히 달아났다. 한태준 소령은 결에게 가볍게 목례를 한 뒤 다시 차를 타고 연기처럼 사라졌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손바닥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그날 밤 이선우 제독의 서재. 그의 책상 위에는 한태준 소령이 가져온 두툼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용현항만파 실태 보고서. 그 안에는 황만철 일당이 지난 10년간 저질러온 온갖 불법 행위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인천항을 통한 밀수, 불법 도박장 운영, 고리대 금업과 폭력 행위, 그리고 지역 정치인과 경찰 일부에 대한 뇌물 상납 내역까지. 그들의 범죄 제국은 생각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추악했다. 황만철 이놈 단순한 조폭 두목이 아니라 시궁쥐처럼 이 도시의 근간을 파먹고 있었구나. 이선우 제독이 보고서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조사 결과 중국의 범죄 조직 삼합회와도 연계되어 마약 밀수를 시도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형사 사건을 넘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입니다. 한태준 소령이 굳은 얼굴로 보고했다. 잘 알겠다. 이제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다. 이선우 제독의 눈이 UDT 작전팀장 시절의 그것처럼 날카롭게 빛났다. 한소령, 자네는 이 증거 자료들을 언론과 검찰이 아닌 국군방첩사령부에 넘기게. 군 내부의 최정예 수사 인력을 동원해 군사작전으로 이 사건을 다룰 것이다. 적성 세력과 연계된 안보 위협 세력 소탕 작전으로 말이지. 알겠습니다, 제독님. 그리고 황만철에게는 내가 보낼 선물이 있다. 그가 가장 신뢰하는 오른팔 그리고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삼합회, 그 둘을 이용해 그의 숨통을 조일 것이다. 이선우 제독은 단순한 보복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그는 이 기회에 인천항에 뿌리내린 거대한 범죄 조직의 뿌리를 뽑아내고 더 나아가 그들과 연계된 해외 세력까지 타격할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결이가 던진 작은 돌멩이가 이제 거대한 파도가 되어 썩어빠진 범죄 제국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결의 싸움은 이제 그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영해를 지키는 제독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전쟁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황만철의 협박과 추적은 그날 이후로 거짓말처럼 뚝 끊겼다. 학교 주변을 어슬렁거리던 낯선 남자들도 의도를 알 수 없는 시선들도 모두 사라졌다. 마치 태풍이 지나간 뒤의 고요함처럼 결의 일상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온 듯했다. 하지만 결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버지는 이미 전쟁을 시작하셨다. 그 주 주말 이선우 제독은 결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그의 서재는 한쪽 벽면이 온통 세계 해양 작전 지도로 뒤덮여 있었고 다른 쪽에는 UDT 시절부터 그가 읽어온 수많은 전략, 전술 서적들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다. 아버지는 책상 위에 인천항과 그 주변 일대의 위성 사진이 인쇄된 대형 지도를 펼쳐놓았다. 지도 위에는 여러 개의 붉은색 마커가 표시되어 있었다. 결아, 이것을 보아라.
이선우 제독이 가리킨 곳은 인천항 내에서도 가장 후미지고 감시가 소홀한 제7부두 그리고 용현동과 숭이동 일대의 낡은 상가 건물들이었다. 이 붉은 점들이 바로 황만철이라는 독사의 심장으로 피를 보내는 혈관들이다. 저놈의 힘은 주먹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돈에서 나온다. 제독의 설명은 마치 부대 지휘관이 작전 브리핑을 하는 것처럼 냉철하고 명료했다. 이곳은 저놈이 운영하는 불법 사설 도박장, 이곳은 자금 세탁을 위한 유령 회사의 주소지, 그리고 이 부두는 중국으로부터 밀수품을 들여오는 저놈의 비밀 루트다. 아무리 강한 군대라도 보급이 끊기면 무너지는 법. 우리는 먼저 저놈의 돈줄, 즉 보급로부터 완전히 끊어버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선우 제독이 계획한 용현항만파 소탕 작전의 1단계, 작전명 파도 절단 웨이브 컷이었다.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불법 자금의 흐름을 예리한 칼날로 끊어버린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아버지, 저것들은 경찰은 이미 저놈들의 검은 돈에 일부 오염되어 있다. 정보가 새어나갈 위험이 커. 그래서 이번 작전에는 경찰력을 최소화하고 군의 힘을 사용할 것이다. 결의 눈이 커졌다. 민간인 범죄 조직 소탕에 군이 직접 나선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다. 안심해라. 전면에 나서는 것은 내가 아니다. 국군방첩사령부다. 국군방첩사령부. 군 내부의 간첩 색출과 방산 비리 수사 등 군의 특수사법 경찰권을 가진 최정의 수사기관. 이선우 제독은 황만철과 삼합회의 연계 사실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적성 세력의 국내 침투 및 연계 활동으로 규정했고 이에 따라 방첩사의 개인 명분을 만들어낸 것이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러나 누구도 예상치 못한 가장 강력한 칼을 빼어든 것이다. 바로 그날 밤 작전은 시작되었다. 용현동의 낡은 상가 건물 5층. 용현항만파의 가장 큰 자금줄인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사무실은 수십 대의 컴퓨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와 담배 연기, 그리고 돈을 잃은 사람들의 절규와 돈을 딴 조직원들의 환호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곳에서 하룻밤에 오가는 판돈만 수십억 원에 달했다. 사무실을 총괄하던 행동대장 도상배는 거액의 돈다발을 세며 흡족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며칠 전 여고생에게 당한 굴욕은 이 달콤한 돈의 맛 앞에서 희미해져 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사무실의 육중한 철문이 종이장처럼 찌그러지며 안으로 날아들었다. 문 앞에 서 있던 조직원이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밖에서 폭약으로 문을 통째로 날려버린 것이다. 뭐야? 사무실 안의 모든 이들이 경악하며 입구 쪽을 바라봤다. 그곳에는 연기 속에서 섬광탄이 터져 나왔고 귀를 찢는 폭음과 함께 눈을 멀게 하는 강렬한 빛이 사무실 전체를 뒤덮었다. 으악! 내 눈! 혼비백산한 조직원들이 눈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사이 검은색 전술복과 방탄 헬멧, 방탄조끼로 무장한 그림자들이 소리 없이 사무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손에 들린 소총에는 국군방첩사령부라는 글씨가 선명했다. 움직이면 쏜다. 모두 머리 숙이고 엎드려. 그들의 움직임은 어설픈 경찰의 단속과는 차원이 달랐다. 한치의 망설임도 불필요한 동작도 없는 완벽한 군사작전이었다. 일부는 조직원들을 제압하고 일부는 곧장 서버 컴퓨터로 달려가 하드디스크를 확보했다. 모든 것이 단 3분 만에 끝났다. 도상배는 머리에 차가운 총구가 겨눠진 채 자신이 지금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으로 바닥에 무릎을 꿇어야 했다. 같은 시각 인천항 제7부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중국 선적의 낡은 화물선 한 척이 조용히 접안하고 있었다. 배 안에는 정상적인 화물로 위장한 밀수 담배와 마약류가 가득 실려 있었다. 황만철의 가장 은밀하고 중요한 사업이었다.
부두에서는 황만철의 신복들이 화물을 넘겨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오늘 물건만 잘 넘기면 한 달은 편하게 놀 수 있겠다. 그들이 긴장을 풀고 농담을 주고받는 순간 주변의 바다가 소리 없이 갈라졌다. 물 위로 솟구쳐 나온 것은 검은색 잠수복을 입은 사내들이었다. UDTSEAL. 바다의 유령들이었다. 그들의 손에는 소음기가 장착된 기관단총이 들려 있었다. 조직원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UDT 대원들은 그림자처럼 다가가 그들의 목을 팔로 감아 순식간에 기절시키거나 급소를 정확히 가격해 무력화시켰다. 저항은 무의미했다. 화물선 위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UDT 대원들은 밧줄을 타고 소리 없이 갑판 위로 올라가 선원들을 완벽하게 제압하고 배를 장악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총성은 단 한 발도 울리지 않았다. 소리 없는 전쟁이 바로 그들의 방식이었다. 이 작전은 공식적으로는 해상 대테러 훈련으로 기록되었다. 다음 날 아침, 황만철은 자신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서 2개의 전화를 연달아 받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형님, 큰일 났습니다. 용현동 사무실이 박살났습니다. 방첩사놈들이 들이닥쳐서 전부 잡아갔습니다. 형님, 제7부도 연락이 안 됩니다. 어젯밤 들어오기로 한 배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황만철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졌다. 하룻밤 사이에 그의 제국을 떠받치던 2개의 거대한 기둥이 동시에 무너져 내린 것이다. 수백억 원의 현금 흐름이 막혔고 가장 중요한 밀수 루트가 차단되었다. 방첩사?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고작 동네 조폭인 자신들을 잡기 위해 군의 최정예 수사기관이 움직였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라이벌 조직의 소행도 아니었고 비리 경찰의 뒤통수도 아니었다. 이것은 그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공격이었다. 그의 뇌리에 문득 그 기분 나쁘게 당당하던 여고생 이결의 얼굴이 떠올랐다. 설마 그 계집애 때문에? 황만철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자신이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 자신이 건드린 것이 무엇인지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그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자신의 목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조여오고 있다는 끔찍한 공포만을 느낄 뿐이었다. 결은 학교 도서관 창가에 앉아 아버지로부터 받은 짧은 문자 메시지를 읽고 있었다. 파도를 잘랐다. 이제 폭풍이 시작될 거다. 결은 조용히 책을 덮었다. 창밖의 하늘은 더없이 맑고 평화로웠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저 평화로운 하늘 아래에서 아버지라는 거대한 항공모함이 무서운 함포 사격을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그 위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적의 심장을 향해 날아갈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파도 절단 작전으로 용현항만파의 돈줄을 끊어버린 이선우 제독은 숨 돌릴 틈도 주지 않고 곧바로 2단계 작전에 돌입했다. 작전명 이간책. 외부의 공격보다 무서운 것은 내부의 균열이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범죄 조직의 끈끈한 신뢰와 의리를 파괴하고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물어뜯게 만들어 자멸하게 하는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황만철은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다. 하룻밤 사이에 수백억의 자산이 증발했고 믿었던 부하들은 줄줄이 방첩사로 끌려갔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남아있는 부하들을 닥달했다. 알아냈어? 대체 누가 우리 뒤통수를 친 거야? 어느 놈들이야?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적은 보이지 않았다. 마치 신의 분노처럼 그들의 사업장은 흔적도 없이 파괴되었고 그들의 돈은 연기처럼 사라졌다. 조직 내에는 우리가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렸다. 이결이라는 여고생 뒤에 무서운 배경이 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황만철은 애써 소문을 부정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도 의심과 공포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다.
바로 그 의심의 씨앗에 물을 주는 것이 이선우 제독의 계획이었다. 그의 타겟은 용현항만파의 2인자이자 황만철의 오른팔인 박진태였다. 박진태는 황만철과 함께 조직을 세운 창립 멤버였지만 속으로는 황만철의 탐욕과 독단적인 스타일에 불만을 품고 있는 인물이었다. 이선우 제독의 정보팀은 박진태의 그런 성향까지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박진태는 자신의 아지트로 쓰고 있는 오피스텔로 돌아왔다. 그런데 현관문 우편함에 낯선 서류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다. 발신인 불명. 경계심을 품고 봉투를 열어본 박진태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봉투 안에는 황만철이 해외 조세피난처에 만들어둔 비밀 계좌의 거래 내역 사본과 삼합회 간부와 단둘이 만나고 있는 모습이 찍힌 고화질의 도철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다. 거래 내역에는 황만철이 조직의 공금을 빼돌려 자신의 비밀 계좌로 송금한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사진 속에서 그는 삼합회 간부에게 무언가 서류를 건네며 비굴하게 웃고 있었다. 마치 조직의 비밀 정보를 넘기고 자신의 안위만을 보장받으려는 모습처럼. 이게 대체. 박진태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물론 그는 이것이 누군가의 이간질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과 이 증거 자료들은 너무나 악귀가 딱딱 들어맞았다. 방첩사가 들이닥치고 돈줄이 막히자 황만철이 혼자 살기 위해 조직을 삼합회에 팔아넘기고 공금까지 빼돌려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시나리오. 너무나 그럴듯했다. 황만철이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었다. 그의 마음에 심어진 의심은 순식간에 확신으로 변해갔다. 형님, 형님하며 따랐던 지난 20년의 세월이 배신감으로 들끓었다. 물론 그 증거들은 모두 이선우 제독의 작품이었다. 한태준 소령의 정보팀이 방첩사에서 확보한 황만철의 계좌 정보를 교묘하게 편집하고 과거 감시 자료에 있던 사진을 합성해 만들어낸 완벽한 가짜 정보였다. 하지만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그 정보는 박진태의 심장을 파고드는 예리한 비수가 되었다. 이선우 제독의 다음 수는 더욱 대담했다. 그는 한태준 소령을 통해 삼합회의 국내 연락책에게 익명의 메시지를 보냈다. 황만철이 당신들을 배신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는 국군방첩사령부와 손을 잡고 당신들의 마약 밀수 루트 정보를 넘기는 대가로 자신의 죄를 감면받으려 한다. 그 증거로 곧 인천항을 통해 들어올 예정이었던 당신들의 물건은 이미 방첩사의 손에 넘어갔다. 이것 또한 거짓 정보였지만 얼마 전 제7부두의 밀수품이 통째로 사라진 사건과 맞물려 엄청난 설득력을 가졌다. 돈과 이익으로만 뭉친 범죄 조직에게 배신은 가장 민감한 단어였다. 삼합회는 즉시 황만철을 향한 모든 지원을 끊고 그에게 투자했던 자금을 회수하라는 압박을 넣기 시작했다. 황만철에게는 지옥 같은 날들이 시작되었다. 믿었던 오른팔 박진태는 자신을 피하며 은밀하게 자기 세력을 모으기 시작했고 든든한 뒷배였던 삼합회는 돌변하여 자신의 목을 조여왔다. 사방이 적이었다. 그는 외딴 섬에 고립된 채 스스로의 의심과 공포에 갉아먹히고 있었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인물이 움직이고 있었다. 바로 이결이었다. 아버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결은 아버지가 짜놓은 거대한 판을 보며 자신도 이 싸움에 직접 뛰어들고 싶다고 간청했다. 이선우 제독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딸의 눈에 서린 강한 의지를 보고는 마침내 허락했다. 좋다. 너만이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 위험한 임무다. 결의 임무는 박진태에게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는 것이었다. 박진태가 자주 가는 단골 카페에 교복을 입은 평범한 학생으로 위장하여 잠입하는 것. 그리고 그의 테이블에 우연을 가장하여 도청 기능이 있는 초소형 USB를 떨어뜨리고 오는 것이었다. 결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자신의 존재감을 최대한 지우고 카페 안의 모든 사람들의 움직임과 시선을 파악했다. 마침내 박진태가 부하들과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결은 그의 테이블 옆을 지나가며 손에 있던 책을 일부러 떨어뜨렸다. 책이 떨어지는 소리에 사람들의 시선이 쏠린 찰나 그녀의 다른 손은 번개처럼 움직여 테이블 밑에 USB를 부착했다. 모든 것이 1초 만에 일어난 완벽한 연기였다. 그날 밤 안전가옥에서 결이 설치한 도청 장치를 통해 박진태와 그의 부하들이 나누는 대화가 생생하게 들려왔다. 틀림없어. 황만철 그 영감탱이가 우리를 다 팔아넘기고 혼자 튀려는 거야.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형님? 어떻게 하긴. 먼저 선수 치는 놈이 이기는 거지. 그 늙은 여우에 숨겨놓은 비자금 우리가 다 차지하고 이 구역을 접수하는 거야. 영모는 확정되었다. 며칠 뒤 용현항만파의 아지트에서 끔찍한 내부 항쟁이 벌어졌다. 박진태가 이끄는 신진 세력과 황만철을 따르는 구 세력 간의 칼부림이 벌어졌다. 조직은 두 개로 완벽하게 쪼개졌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조직원들이 다치거나 경찰에 체포되었다. 황만철은 박진태의 기습에 겨우 목숨만 건져 가장 믿었던 부하 몇 명만 데리고 자신의 비밀 은신처로 도망쳤다. 한때 인천을 주름잡던 거대 조직은 그렇게 허무하게 내부의 불신과 탐욕에 의해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결은 아버지의 서재에서 이 모든 결과를 보고받으며 진정한 싸움이란 무엇인지 깨닫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주먹과 발로 상대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었다. 상대의 가장 깊은 곳을 파고들어 그 신념과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적의 숨통을 조이는 것. 그것이 바로 UDT의 전설, 그녀의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연마해온 전쟁의 기술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기술을 아버지의 가장 뛰어난 제자로서 빠르게 흡수하고 있었다. 용현항만파는 이제 껍데기만 남았다. 돈줄이 끊기고 조직이 두 개로 쪼개져 서로를 물어뜯는 사이 그들이 인천항에 구축해 놓았던 범죄의 제국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내렸다. 황만철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비밀 은신처인 월미도의 낡은 폐창고에서 남은 부하 몇 명과 함께 술에 취해 분노를 터뜨리고 있었다. 박진태, 그 배신자 새끼 내가 반드시 내 손으로 찢어 죽일 거야.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이름이 울리고 있었다. 이 모든 재앙의 시작이 되었던 그 이름 이결. 아니야, 이 모든 건 그 계집애 때문이야. 그년이 나타난 뒤부터 모든 게 역같이 꼬였어. 그의 이성은 완전히 마비되었다. 남은 것은 오직 복수심뿐이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부하들에게 소리쳤다. 다 필요 없어. 이제 남은 건 하나뿐이다. 그 계집애를 잡아오는 거야. 내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그년을 잡아와. 그년 애비가 보는 앞에서 그년의 숨통을 끊어버릴 테다. 이성을 잃은 두목의 광기는 남은 부하들에게도 전염되었다. 어차피 모든 것을 잃은 상황, 그들은 마지막 발악을 하기로 결심했다. 이 모든 움직임은 물론 이선우 제독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도청을 통해 황만철의 마지막 계획을 파악한 그는 마침내 마지막 작전을 개시했다. 작전명 체크메이트. 궁지에 몰린 왕을 잡아 게임을 끝낸다는 의미였다. 황만철이 마침내 마지막 남은 조를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결아, 이제 내가 이 긴 싸움을 끝낼 시간이다. 내 아버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결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단했다. 그녀는 더 이상 불의에 맞서 싸우던 평범한 여고생이 아니었다. 거대한 악의 뿌리를 뽑기 위한 전쟁에 기꺼이 칼날이 되기로 결심한 전사였다. 작전 장소는 황만철이 은신하고 있는 월미도의 폐창고.
결은 아버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그곳으로 가겠다고 고집했다. 이 싸움은 제가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마무리도 제 손으로 해야 해요. 그리고 아버지, 저는 더 이상 보호만 받는 딸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전술을 배운 아버지의 병사입니다. 이선우 제독은 딸의 눈에서 자신과 같은 불꽃을 보았다. 그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하지만 너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와 함께할 것이다. 마치 UDT 대원들이 서로의 등을 맡기듯이. 그날 밤 결은 홀로 월미도 패창고 지대로 향했다. 바닷바람에 실려온 짠내와 쇠녹스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녀가 약속된 지점에 들어서자 어둠 속에서 황만철과 그의 마지막 부하 대여섯 명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의 손에는 모두 날카로운 칼과 강목이 들려 있었다. 겁도 없이 혼자 기어들어왔구나, 이 계집애. 황만철이 핏발선 눈으로 결을 노려보며 다가왔다. 내년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이 통째로 날아갔어. 오늘 여기서 아주 처참하게 죽여주마. 결은 아무 말 없이 천천히 택견의 기본 자세를 취했다. 그녀의 몸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유연했지만 그 중심은 대지에 깊이 뿌리내린 거목처럼 단단했다.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쳐라. 황만철의 명령에 부하들이 함성을 지르며 일제히 달려들었다. 결은 가장 먼저 달려드는 남자의 칼을 피하며 그의 팔 안쪽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 손날로 그의 팔꿈치 관절을 강하게 가격했다. 남자의 팔이 꺾이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그는 칼을 떨어뜨리며 비명을 질렀다. 결은 지체 없이 몸을 돌려 등 뒤에서 강목을 휘두르던 다른 남자의 복부를 향해 강력한 복장 지르기를 꽂아 넣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전의 택견이 상대를 제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지금의 기술은 상대의 전투 능력을 확실하게 파괴하는 아버지에게 배운 UDT의 실전 격투술이 결합된 살수에 가까웠다. 부드러운 움직임 속에 숨겨진 공격은 하나하나가 급소를 노렸고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조폭들만이 나뒹굴었다. 불과 2분 만에 서 있는 사람은 황만철뿐이었다. 그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공포에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 쳤다. 너는 대체 정체가 뭐냐? 당신 같은 쓰레기들을 청소하는 사람. 결이 차갑게 대답하며 황만철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궁지에 몰린 황만철은 품속에서 권총을 꺼내들었다. 삼합회로부터 호신용으로 받아둔 불법으로 개조된 권총이었다. 오지마. 쏘아버릴 거야. 하지만 결은 멈추지 않았다. 쏠 수 있으면 쏴봐요. 당신 같은 사람이 마지막에 기댈 곳이라곤 결국 저런 차가운 쇳덩어리뿐이겠죠. 결의 그 조롱 섞인 눈빛에 이성을 잃은 황만철은 방아쇠를 당겼다. 탕! 총성이 월미도의 밤 공기를 찢었다. 하지만 총알은 결을 맞추지 못했다. 황만철이 방아쇠를 당기는 바로 그 찰나 결은 품밟기로 몸을 비틀어 총알을 피하는 동시에 그의 손을 향해 발을 날렸다. 발등거리였다. 그녀의 발이 정확하게 권총을 걷어찼고 총은 허공을 날아 저 멀리 바다로 떨어졌다. 커! 무기를 잃은 황만철은 전의를 상실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더 이상 인천을 주름잡던 조폭 두목이 아니라 겁에 질린 초라한 늙은이에 불과했다. 바로 그때였다. 폐창고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켜지며 주변을 대낮처럼 밝혔다. 사방의 창문과 입구에는 소리 없이 나타난 검은 실루엣들이 서 있었다. 국군방첩사령부의 최정예 요원들이었다. 그리고 창고의 가장 높은 곳, 캐버크 위에는 한 남자가 서서 이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별처럼 빛나는 4개의 계급장. 해군 참모총장 이선우 제독이었다. 그는 전투복이 아닌 위험 있는 제독 정복 차림이었다.
황만철. 당신을 국가보안법 위반 및 적성 세력 연계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제독의 목소리는 판결을 내리는 심판자처럼 창고 전체에 장엄하게 울려 퍼졌다. 그는 단 한 번의 주먹도 휘두르지 않았다. 하지만 이 모든 전쟁을 계획하고 지휘하고 마침내 승리로 이끈 것은 바로 그였다. 황만철은 그제야 자신이 쌓아온 상대의 정체를 깨닫고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떨궜다.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이선우 제독은 딸에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고생했다, 결아.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아니요, 아버지. 이제 시작인걸요. 결은 아버지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녀는 이번 일을 통해 깨달았다. 자신의 힘이, 자신의 택견이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데 쓰일 수 있다는 것을. 멀리 인천대교의 불빛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추악한 범죄의 제국이 무너진 그 자리에 정의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스스로 칼날이 된 아버지와 딸의 모습이 한 폭의 그림처럼 서 있었다. 거칠었던 파도는 잠잠해졌고 바다는 다시 깊고 푸른 평온을 되찾았다. 인천항에 포효하던 범죄 조직 용연항만파가 하룻밤에 폭풍처럼 쓸려나간 뒤 도시에는 낯선 평온이 찾아왔다. 밤늦은 귀갓길을 두려워하던 시민들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번졌고 부두의 노동자들은 더 이상 부당한 상납과 폭력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다. 언론은 국군방첩사령부와 해군정보부대가 연합하여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해외 연계 범죄 조직을 소탕한 쾌거라며 연일 대서특필했다. 하지만 그 거대한 작전의 방아쇠를 당긴 것이 한 여고생의 용기였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오직 몇 사람만이 아는 비밀로 남았다. 이결의 학교 생활도 완벽한 제자리를 찾았다. 그녀를 둘러싸고 수군대던 불길한 소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친구들은 다시 예전처럼 그녀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왔다. 결은 다시 평범한 여고생으로 돌아갔다. 택견 수련에 매진하고 친구들과 떡볶이를 먹으며 웃고 다가올 중간고사를 걱정하는.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평온함이 얼마나 많은 이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과 희생 위에 서 있는지를. 그 무게를 알기에 그녀는 이 일상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결은 인천대공원 벤치에 앉아 한 사람을 기다렸다. 얼마 후 한결 밝아진 얼굴의 최보름이 그녀를 향해 달려왔다. 결아, 오래 기다렸지? 이제 두 사람은 학생과 선배님이 아닌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친한 언니 동생 사이가 되어 있었다. 그날의 끔찍했던 사건은 두 사람을 강하게 묶어주는 유대가 되었다. 아니에요, 언니. 저도 방금 왔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 학교는 괜찮고? 네. 언니야말로 이제 괜찮으세요? 그날 이후로 무섭거나 하진 않으시고요. 보름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처음엔 좀 힘들었는데 이젠 아니야. 오히려 그날 일 덕분에 내가 뭘 해야 할지 찾았어. 보름은 가방에서 작은 전단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범죄 피해자 지원 및 상담센터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여기서 자원봉사 시작했어. 나처럼 힘든 일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일이야. 내가 나한테 용기를 줬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졌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결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차올랐다. 자신이 휘둘렀던 발길질이 단순히 악당들을 응징한 것을 넘어 한 사람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씨앗이 되었다는 사실. 아버지가 말씀하시던 활인술의 의미를 어렴풋이나마 깨닫는 순간이었다. 정말 멋져요, 언니. 내 덕분이야, 정말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따스한 햇살 아래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결은 자신이 지켜낸 것이 한 사람의 안전만이 아니라 그녀의 미래와 희망이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진정한 힘의 의미란 바로 이런 것이리라.
하지만 모두가 이 평화로운 결말을 축복하는 것은 아니었다. 대한민국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 동양의 라스베이거스 마카오의 한 초호화 호텔 펜트하우스에서는 이 모든 사건을 차갑게 분석하는 눈이 있었다. 펜트하우스의 주인은 흑룡이라 불리는 사내 샤올이었다. 그는 아시아 최대 범죄 조직인 사마페의 젊은 행동대장이자 한국과 일본의 모든 검은 사업을 총괄하는 책임자였다. 겉보기에는 세련된 명품 수트를 입은 유능한 사업가였지만 그의 실체는 피도 눈물도 없는 잔혹한 전략가였다. 그의 앞에는 한국 지부장이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를 올리고 있었다. 이상이 인천 용현 항만파 괴멸 관련 최종 보고입니다. 조직의 수장 황만철은 물론 핵심 간부 전원이 국군방첩사령부에 의해 체포되었으며 우리가 투자했던 모든 자금과 밀수 루트 역시 완전히 와해되었습니다. 샤오리는 최고급 콘약이 담긴 잔을 우아하게 흔들며 나지막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손실액은 중요하지 않아. 내가 궁금한 건 과정이다. 황만철 같은 시골뜨기 조폭이 어떻게, 왜 대한민국의 군사정보기관에 직접적인 타겟이 되었지? 마치 잘 짜인 군사작전처럼 너무나 완벽하고 신속하게 제거되었어. 이건 평범한 조폭 소탕작전이 아니야. 조사 결과 모든 일의 발단은 황만철의 부하들이 한 여고생을 건드리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여고생? 샤오리의 입가에 흥미롭다는 듯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래, 그 여고생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해봐. 이름은 이결. 택견이라는 한국 전통 무술의 고수이며 아버지는 현직 대한민국 해군 참모총장 사성제독인 이선우입니다. UDTSEAL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해군 참모총장 이선우.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샤오리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다. 이선우 UDT의 독사 바이퍼 말인가. 그는 이선우 제독의 명성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과거 사마페가 동남아시아 해역에서 해적들을 동원해 벌이던 사업을 번번이 좌절시켰던 장본인.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다. 재미있군. 아주 재미있어. 호랑이인 줄 알았더니 그 뒤에 거대한 용이 숨어 있었어. 샤오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 너머로 마카오의 화려한 야경을 내려다봤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만 가지의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었다. 황만철 같은 하찮은 쥐새끼 하나는 잃어도 상관없다. 하지만 감히 나의 정원에 발을 들여 나의 사업을 망친 대가는 치르게 해야지. 이선우 제독 그 고고한 군인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하나 보내줘야겠어. 어떤 선물을 말씀이십니까, 보스? 전쟁은 총과 칼로만 하는 것이 아니지. 그의 가장 큰 자부심, 그의 가장 단단한 갑옷을 먼저 부숴버릴 것이다. 그의 명예에 누구도 지울 수 없는 주홍글씨를 새겨주는 거야. 며칠 뒤 경기도 계룡대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이선우 제독은 정기적인 보안 심사를 위해 자신의 개인 신상 및 인사기록 파일을 열람하고 있었다. 수십 년간의 군 생활 동안 쌓아온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그의 기록이었다. 그런데 그의 눈이 파일의 한 부분에서 얼어붙은 듯 멈췄다. 10년 전 그가 UDT 작전팀장 시절 극비리에 수행했던 서해 해상 인질 구출 작전 기록. 공식적으로는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완벽하게 성공한 작전이었다. 하지만 그의 파일에 그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암호화된 비공식 작전 기록란에 단 한 줄의 문장이 추가되어 있었다. 작전 성공을 위해 구출 가치가 낮은 민간인 인질 한 명을 의도적으로 포기함. 의작전 지휘관 판단.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날조였다. 하지만 너무나 정교하고 너무나 악의적인 거짓이었다. 이선우 제독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이것은 단순한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가 아니었다. 국군 최고 기밀 서버에 침투하여
자신의 명예에 가장 치명적인 상처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오직 자신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흔적을 남긴 것. 이것은 소리 없는 선전포고였다. 내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내 과거, 내 비밀, 내 명예까지도. 나는 언제든 너를 진흙탕에 처박을 수 있다. 용현학만파와의 싸움은 어린애들 소꿉장난에 불과했다. 이제부터 시작될 싸움은 국가의 시스템과 안보망을 비웃으며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거대하고 잔혹한 뱀과의 전쟁이었다. 그리고 그 뱀은 이미 이선우 제독의 목덜미에 차가운 독리를 겨누고 있었다. 이선우 제독의 서재는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침묵과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모니터 화면에는 그의 인사기록 파일이 떠 있었고 그를 모욕하는 단 한 줄의 거짓 문장이 검은 뱀처럼 또아리를 튼 채 그의 시선을 붙들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도발이 아니었다. 적은 국군 최고 보안 등급의 서버를 제 집 드나들듯이 뚫고 들어와 가장 치명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알렸다. 전쟁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었다. 한소령, 즉시 해군 사이버 사령부의 서유나 원사를 내게 연결하게. 비공식 라인으로 누구도 모르게. 이선우 제독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한태준 소령은 제독의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고 즉시 보안 통신망을 통해 연락을 취했다. 서유나 원사. 해군 내에서는 백상아리라 불리는 전설적인 화이트 해커였다. 그녀는 적국의 사이버 공격을 수차례 막아낸 최고의 전문가이자 이선우 제독이 UDT 시절부터 각별히 아끼던 부하였다. 잠시 후 서재의 대형 스크린에 서유나 원사의 모습이 나타났다. 짧은 머리에 날카로운 눈매, 그녀의 손은 잠시도 쉬지 않고 키보드 위를 유영하고 있었다. 제독님 부르셨습니까? 이 시간에 비공식 라인으로 호출하신 걸 보니 보통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원사. 지금부터 자네에게 극비 임무를 부여한다. 국가기록물 서버가 외부로부터 오염되었다. 적은 나의 인사 파일에 흔적을 남겼어. 이선우 제독은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설명을 듣는 서유나 원사의 표정이 급격하게 굳어졌다. 미쳤군요. 국군 통합 서버에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자는 전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소행이 아니라 거대한 배후를 가진 조직적인 공격입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공격의 근원지를 추적하고 적의 정체를 파악해라. 자네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독님, 적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건. 그래.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뜻이겠지. 그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그날 이후 이선우 제독을 향한 보이지 않는 공격이 파상 공세처럼 밀어닥쳤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다. 군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익명의 커뮤니티에 해군 참모 총장의 아들이 해외 유학 중 도박으로 거액의 빚을 졌다는 식의 악의적인 루머가 올라왔다. 물론 이선우 제독에게는 아들이 없었기에 조금만 확인해보면 거짓임을 알 수 있는 허위 사실이었다. 하지만 이런 루머들은 지워지면 또 올라오고 다른 형태로 변형되어 군 내부를 조금씩 좀먹어갔다. 다음은 더욱 교묘한 공격이었다. 해군의 군수물자를 납품하는 방산업체들의 주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폭락하기 시작했다. 누군가 악의적으로 조작된 정보를 퍼뜨려 개미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한 것이다. 해군 전체의 사기와 군수 보급 체계에 미세한 균열을 일으키려는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적은 결코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 그들은 수많은 유령 IP와 대리인을 내세워 마치 안개처럼 실체 없이 이선우 제독의 주변을 맴돌며 그의 신경을 갉아먹고 그의 영향력에 흠집을 냈다. 흑룡 샤오리는 이선우라는 거대한 장수를 직접 공격하는 대신 그를 둘러싼 성벽을 한 겹씩 허물어뜨리는 전략을 택한 것이다. 결은 이런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버지가 변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집에 들어와도 서재에 틀어박혀 밤을 새우는 날이 많아졌고 그녀와 대화를 할 때도 어딘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듯 했다. 결은 아버지가 자신 때문에 시작된 싸움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했다. 택견 수련은 이런 보이지 않는 적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같았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나는 그냥 아버지의 약점일 뿐이야. 무력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강하던 그녀의 마음에 처음으로 패배감이 싹트고 있었다. 그 시각 서유나 원사의 사이버팀은 며칠 밤낮을 새우며 적의 꼬리를 추적하고 있었다. 마침내 그들은 수백, 수천 개의 가상 서버와 우회 경로를 역추적한 끝에 공격의 최종 근원지가 홍콩에 위치한 한 페이퍼 컴퍼니 소유의 서버임을 밝혀냈다. 찾았습니다, 제동님. 삼합회의 위장 기업입니다. 이제 이 서버의 방화벽만 뚫으면 놈들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서유나 원사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스크린을 통해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선우 제독의 표정은 오히려 더욱 굳어졌다. 그의 UDT 시절 경험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너무 쉬워. 이건 유인이다. 서원사, 당장 공격을 멈춰. 이선우 제독의 다급한 외침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서유나 원사의 팀원 한 명이 비명을 질렀다. 원사님, 함정입니다. 적 서버에 접속하는 순간 역으로 우리 시스템의 트로이 목마가 심어졌습니다. 아군의 기밀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데이터가 빠져나가는 것을 나타내는 붉은색 그래프가 미친 듯이 치솟고 있었다. 서유나와 팀원들은 필사적으로 방어벽을 치고 유출을 막으려 했지만 적의 바이러스는 그들의 모든 방어를 비웃듯 시스템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었다. 설상가상으로 바이러스는 데이터를 빼내가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데이터를 심어놓기까지 했다. 마치 서유나 원사의 팀이 먼저 홍콩 서버를 해킹하여 삼합회의 기업 정보를 빼내려 한 것처럼 완벽하게 조작된 공격 로그 기록이었다. 흑룡 샤오리의 진짜 목적은 자신의 정보를 숨기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의 서버를 미끼로 던져 이선우 제독의 그림자 팀을 유인하고 그들이 불법적인 해킹을 시도했다는 덫을 놓은 것이었다. 이제 이선우 제독은 자신의 부하들이 국제적인 해킹 범죄를 저질렀다는 누명을 쓰게 된 것이다. 만약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다면 그는 지휘 책임을 지고 군복을 벗는 것은 물론 국제적인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었다. 서재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한태준 소령은 참담한 표정으로 보고했다. 제동님, 저희 팀의 모든 작전용 컴퓨터가 오염되었습니다. 외부 접속은 차단했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완벽하게 갇혔습니다. 디지털 전장에서 이선우 제독의 그림자 부대는 완벽하게 패배했다. 흑룡 샤오리는 이선우 제독의 팔과 다리를 모두 묶어버린 채 이제 그의 심장을 향해 다음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날 밤 결은 늦게까지 서재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아버지는 지친 얼굴로 텅 빈 모니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모습은 결이 지금껏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패배한 장수의 뒷모습이었다. 아버지. 결의 목소리에 이선우 제독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결아, 미안하구나. 아버지가. 그 순간 결은 결심했다. 무력감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었다. 아버지가 디지털의 함정에 빠졌다면 자신이 그 함정을 부술 수 있는 다른 무기가 되어야 한다고. 아니요, 아버지. 아직 끝난 거 아니잖아요. 결의 눈빛은 다시 예전처럼 강하게 빛나고 있었다. 적이 컴퓨터와 숫자 뒤에 숨어 있다면 제가 그 뒤에서 놈들을 끌어내면 돼요. 기계가 할 수 없는 일, 사람이 직접 부딪혀서 해결해야 하는 일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를 아버지의 마지막 칼로 써주세요. 딸의 당찬 모습에 이선우 제독의 텅 비었던 눈에 다시금 희미한 빛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최첨단 사이버 부대나 정보망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눈앞에 있는 강한 신념과 꺾이지 않는 용기를 가진 딸 이결이라는 사실을. 디지털 전장에서의 완벽한 패배는 이선우 제독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 그는 자신이 적의 판 위에서 적이 원하는 방식으로 싸웠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다. 흑룡 샤오리는 최첨단 기술과 정보 심리전의 대가였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싸우는 것은 그의 거대한 거미줄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았다. 그가 우리를 디지털의 감옥에 가두려 한다면 우리는 그 감옥을 부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다른 전쟁터를 만들면 된다. 이선우 제독의 서재에 다시 그의 핵심 인물들이 모였다. 참담한 패배감에 젖어 있던 한태준 소령과 서유나 원사의 눈이 제독의 말에 번쩍 뜨였다. 다른 전쟁터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날로그.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확실한 방식의 전쟁이다. 놈이 스크린 뒤에 숨어 세상을 조종하려 한다면 우리는 직접 발로 뛰고 몸으로 부딪혀 놈의 손과 발을 잘라낼 것이다. 이선우 제독의 새로운 전략은 역발상이었다. 적의 강점을 피하고 자신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것. 그의 강점은 바로 수십 년간 다져온 UDT의 실전 경험과 그와 생사고락을 함께한 충성스러운 부하들, 그리고 누구도 예상치 못한 비밀병기, 이결이었다. 서원사, 자네는 지금부터 공격이 아닌 방어에만 집중하게. 적의 추가적인 해킹을 막고 우리 내부에 심어진 악성 코드를 분석해 적의 패턴을 파악하는 데만 주력해. 한소령, 자네는 사이버팀의 지원 없이 오직 전통적인 정보 수집 방식과 인적 네트워크만을 이용해 놈들의 국내 활동 거점을 역추적한다. 그리고 그는 결을 바라봤다. 결아. 내가 이번 작전의 핵심이다. 흑룡의 정보망의 이선우, 한태준, 서유나의 모든 것은 기록되어 있겠지만 고등학생 이결은 그저 보호해야 할 민간인 혹은 미끼 정도로만 입력되어 있을 것이다. 그 누구도 내가 우리의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할 테지. 작전 목표는 흑룡 샤오리의 국내 자금 관리인이자 모든 비밀 지령을 전달하는 핵심 연락책 미스터 첸이라는 인물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그는 철저하게 신분을 숨긴 채 서울의 금융 중심지 여의도에서 유능한 펀드 매니저로 위장하여 활동하고 있었다. 미스터 첸은 모든 통신을 암호화하고 절대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인물이다. 디지털 방식으로는 그 꼬리를 잡을 수 없어. 하지만 그 역시 사람인 이상 반드시 아날로그적인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다. 우리는 그것을 노린다. 결의 임무는 대담하고 위험했다. 그녀는 미스터 첸이 VIP 고객과 비밀리에 접선하는 장소로 지목된 여의도의 한 최고급 호텔 피트니스 센터에 잠입해야 했다. 그리고 그의 개인 락커에 전파 탐지가 불가능한 초소형 물리적 추적 장치를 부착하고 돌아와야 했다. 피트니스 센터는 보안이 삼엄하고 곳곳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그곳은 모두가 운동복이라는 비슷한 복장을 하고 있고 땀과 열기로 인해 안면 인식 시스템의 효율이 떨어지는 곳이기도 하지. 내가 가진 택견의 부드럽고 유연한 몸놀림이라면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고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 것이다. 결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며칠간 한태준 소령으로부터 잠입과 위장, 그리고 추적 장치 부착에 대한 특수 훈련을 받았다. 그리고 작전 당일 그녀는 교복 대신 최신 유행의 고급 운동복을 입고 부유한 집안의 철없는 여고생처럼 보이도록 완벽하게 위장했다. 호텔 피트니스 센터 내부는 대한민국 상위 1%의 부와 권력이 모이는 그들만의 리그였다. 결은 자연스럽게 러닝머신 위에서 달리며
땀을 흘리는 척하며 내부 구조와 CCTV의 위치, 보안 요원의 동선을 파악했다. 그녀의 눈은 이미 이곳을 하나의 거대한 작전 지역으로 분석하고 있었다. 마침내 목표인 미스터 첸이 운동을 마치고 샤워실로 들어갔다. 지금부터 10분. 그가 샤워를 마치고 나오기 전까지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결은 수건으로 얼굴을 닦는 척하며 남자 라커룸 입구로 향했다. 입구에는 보안 요원이 지키고 있었지만 마침 다른 회원의 부름에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절호의 기회였다. 결은 숨을 죽이고 남자 라커룸 안으로 소리 없이 들어갔다.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한태준 소령이 미리 파악해둔 미스터 첸의 라커를 찾아낸 그녀는 손톱보다 작은 추적 장치를 라커 문 안쪽 경첩 부분에 부착했다. 눈에 절대 띄지 않는 완벽한 위치였다. 임무를 완수한 결이 막 라커룸을 빠져나가려는 순간 샤워를 마친 다른 남자가 들어오고 있었다. 결은 당황하지 않고 마치 길을 잘못 든 사람처럼 천연덕스럽게 말했다. 어머, 죄송합니다. 남자 화장실인 줄 알았네요. 남자는 어이없다는 듯 그녀를 쳐다봤지만 앳된 얼굴의 소녀가 저지른 귀여운 실수 정도로 여기고 피식 웃으며 지나쳤다. 결은 완벽한 연기로 위기를 넘기고 유유히 피트니스 센터를 빠져나왔다. 그날 밤 추적 장치가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미스터 첸은 여의도의 오피스텔을 나와 강남의 한 허름한 중식당으로 향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식당이었지만 그곳은 삼합회의 비밀 접선 장소였다. 한태준 소령과 그의 팀이 미리 주변에 잠복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잠시 후 식당에서 나온 미스터 첸은 주차장에 세워진 다른 차에 올라타 누군가에게 서류 봉투를 건넸다. 바로 그 순간 한태준의 팀이 움직였다. 그들은 차량 2대로 앞뒤를 막아서고 순식간에 차 안에 있던 인물들을 제압했다. 서류를 건네받은 자는 삼합회의 전문 배송꾼이었고 그 서류는 홍콩의 흥룡에게 보내는 직통 보고서였다. 안전가옥으로 돌아온 한태준 소령은 서류 봉투를 개봉했다. 그의 얼굴이 충격으로 굳어졌다. 그 안에는 단순한 자금 보고서나 거래 내역이 들어있지 않았다. 제동님, 이건... 서류의 내용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것은 다음 주에 열릴 인천국제해양축제에 대한 테러 계획서였다. 흥룡 샤오리는 이선우 제독에게 개인적인 복수를 하는 동시에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이다. 축제의 개막식에 이선우 제독이 참석한다는 것을 알고 그가 보는 앞에서 드론을 이용한 소규모 폭탄 테러를 일으켜 축제를 아수라장으로 만들 계획이었다. 목적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인천항의 보안 문제를 국제적으로 부각시켜 대한민국의 물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 그리고 이 모든 테러의 배후를 삼합회 내의 라이벌 조직에게 뒤집어 씌워 조직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굳히려는 무서운 계략이었다. 이선우 제독은 계획서를 내려다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놈 개인적인 원한을 넘어 이제 내 조국과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 것이냐? 개인의 복수전으로 시작된 싸움은 이제 수십만 시민의 목숨이 걸린 대테러 작전으로 번지고 있었다. 축제 개막까지 남은 시간은 단 5일. 그들은 이제 시간을 상대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거대한 악을 상대로 가장 위험한 싸움을 시작해야만 했다. 안전가옥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인천국제해양축제 테러 계획. 그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복수나 범죄 조직 간의 이권 다툼이 아니었다. 수십만 시민의 목숨을 담보로 한 대한민국을 향한 명백한 전쟁 선포였다. 남은 시간은 단 5일.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적 흥룡 샤오리의 거대한 음모를 분쇄해야만 했다. 이선우 제독의 얼굴은 분노나 두려움이 아닌 극한의 상황에서 더욱 냉철해지는 지휘관의 그것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공식적인 절차와 보고 체계는 이 교활한 적 앞에서 무의미했다.
그가 믿을 것은 오직 수십 년간 생사를 함께해온 자신의 그림자들과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아 이제는 하나의 완벽한 병기로 거듭난 딸 이결뿐이었다. 지금부터 작전명 삼지창을 개시한다. 제독의 목소리가 좁은 안전가옥 안에 낮고 강하게 울려 퍼졌다. 그는 벽에 걸린 인천항 주변의 상세 지도를 가리키며 마지막 작전 계획을 브리핑하기 시작했다. 삼지창은 세 개의 날로 이루어져 있다. 세 개의 날이 각자의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고 마지막에 하나의 목표를 꿰뚫는 것. 이것이 이번 작전의 핵심이다. 그의 눈빛이 첫 번째 날 서유나 원사를 향했다. 서원사, 자네가 제일의 창이다. 적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전자전의 창이지. 자네는 축제 당일 행사장 주변에 위장한 이동통신 차량에서 작전을 지휘한다. 적의 드론은 위성을 통해 홍콩의 메인 서버와 교신하며 움직일 거다. 자네의 임무는 축제장 상공에 강력한 전파 방해막을 형성하여 적 드론의 통신을 마비시키고 역으로 놈들의 제어 시스템에 침투하여 조종권을 빼앗는 것이다. 하지만 제독님, 적의 방화벽은 저희가 뚫기엔. 알고 있다. 그래서 정면으로 뚫는 것이 아니다. 미스터 첸에게서 확보한 이 계획서에는 놈들의 비상통신 프로토콜과 백도어 암호가 포함되어 있다. 놈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뒷문을 열고 들어가 놈들의 심장에 바이러스를 심는 거다. 제독의 시선이 두 번째 날 한태준 소령에게로 향했다. 한소령, 자네가 제2의 창이다. 지상에서 적의 손과 발을 묶는 그림자의 창이지. 놈들은 드론을 날리기 위해 반드시 축제장 주변에 지상 오퍼레이터들을 배치할 것이다. 자네는 내가 신뢰하는 UDT 예비역 동지들로 구성된 타격팀을 이끌고 축제 인파 속으로 잠입하여 그들을 색출하고 소리 없이 제거해야 한다. 단 한 명의 오퍼레이터라도 놓치면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다. 실패는 용납되지 않아. 마지막으로 그의 시선은 딸 이결에게 닿았다. 그의 눈빛에는 지휘관의 냉철함과 함께 아버지로서의 깊은 신뢰와 애정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결아, 내가 이 작전의 심장이자 적의 심장을 꿰뚫을 마지막 창, 강철의 창이다. 우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흥룡의 대리인 미스터 첸은 축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인천항만공사 빌딩 최상층 VIP 라운지에서 이 모든 테러를 실시간으로 지휘할 것이다. 그곳은 최고의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에서의 접근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너는 가능하다. 너는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운 해군 참모 총장의 딸 자격으로 공식 VIP로 초청될 것이다. 제가 미스터 첸을 제거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제거가 아니다. 제압이다. 너의 임무는 그의 경호원들을 모두 무력화시키고 그가 가진 드론 통제권을 완전히 빼앗는 것이다. 서원사의 전자전과 한소령의 지상 작전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우리의 마지막 보험이다. 이 작전의 성패는 내 어깨에 달려있다. 작전 브리핑이 끝나고 모두가 각자의 임무를 위해 흩어졌다. 결은 안전가옥에 남아 마지막 수련에 몰두했다. 그녀는 더 이상 택견의 품새를 연마하지 않았다. 눈을 감고 VIP 라운지의 내부 구조도를 머릿속에 그리며 수십 가지의 전투 시뮬레이션을 반복했다. 적의 수, 예상 무기, 지형 지물을 이용한 공격과 방어. 그녀의 몸은 고요했지만 그녀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마침내 축제의 날이 밝았다. 인천항의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았다.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가족과 연인의 손을 잡고 축제장으로 모여들었다. 흥겨운 음악 소리와 맛있는 음식 냄새,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부두를 가득 메웠다. 평화롭고 행복한 풍경.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건 보이지 않는 전쟁이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고 있었다. 행사장 근처 도로변에 주차된 평범한 방송 중계차.
그 안에서 서유나 원사와 그녀의 팀원들이 수십 개의 모니터를 응시하며 가쁘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적의 통신망 접속 완료. 이제부터 놈들은 우리가 만든 가짜 세상 속에서 놀게 될 겁니다. 축제 인파 속 평범한 관광객처럼 보이는 사내들. 한태준 소령과 그의 UDT 예비역 팀원들이었다. 그들의 귀에 꽂힌 초소형 무전기를 통해 서로의 위치와 감시 정보를 공유하며 그들은 매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인파 속의 이질적인 존재들을 찾아내고 있었다. 일시 방향 컨테이너 박스 위. 저격수 아님. 드론 관측 요원일 가능성 높음. 이 팀 조용히 접근하라. 그리고 인천항만공사 빌딩 최상층. 결은 아버지가 보내준 우아한 파티 드레스 차림으로 VIP 라운지에 들어섰다. 해군 참모총장의 딸이라는 신분은 그 어떤 보안 검색도 무력화시키는 최고의 출입증이었다. 라운지 안은 화려한 샹들리에와 음식, 그리고 대한민국의 내로라 하는 정재계 인사들로 가득했다. 결은 그 속에서 조금도 주눅 들지 않고 목표물인 미스터 첸을 찾아 시선을 옮겼다. 그는 창가 쪽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 여유로운 미소로 와인을 즐기며 축제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얼음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건장한 경호원 2명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해상 불꽃놀이가 시작될 저녁 8시. 테러 예정 시각이었다. 개막식의 마지막 순서로 이선우 제독이 단상에 올라 축사를 시작했다. 그는 수십만 인파와 TV 카메라를 향해 대한민국의 바다와 평화에 대해 연설하고 있었지만 그의 모든 신경은 보이지 않는 전장에 쏠려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작전은 시작되었다. 한태준 소령의 무전기에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목표물 식별. 3시 방향 크레인 위, 그리고 9시 방향 주차타워 옥상. 드론 발진 준비. 전원 목표를 향해 돌격. 한 소령의 팀원들이 소리 없이 움직였다. 크레인 위에서는 격투 끝에 드론 오퍼레이터를 제압했지만 주차타워 옥상에서 격렬한 저항이 벌어졌다. 총성이 울릴 수 없는 상황. UDT 대원들은 오직 맨손 격투와 단검만으로 무장한 테러리스트들과 처절한 사투를 벌였다. 같은 시각 서유나 원사의 중계차에서도 비상이 걸렸다. 젠장. 놈들이 우리 공격을 눈치챘다. 비상 프로토콜을 가동하고 있어. 드론 오기 통제 불능. 발진한다. 통제망을 벗어난 드론들이 밤하늘을 향해 벌처럼 솟구쳐 올랐다. 목표는 단상 위에서 연설 중인 이선우 제독과 그 주변의 VIP들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결뿐이었다. 그녀는 와인 잔을 든 채 비틀거리는 척하며 미스터 첸에게 다가갔다. 어머 죄송합니다. 그녀는 그의 옷에 와인을 쏟는 실수를 가장하여 그의 품속에 숨겨진 드론 제어용 태블릿의 위치를 파악했다. 미스터 첸은 짜증 섞인 얼굴로 그녀를 밀쳐냈지만 결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이 순식간에 순한 양에서 굶주린 늑대로 변했다. 게임은 끝났어요, 미스터 첸. 그녀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미스터 첸과 경호원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경호원들이 그녀를 제압하기 위해 움직이는 순간 결의 몸이 먼저 움직였다. 그녀는 신고 있던 하이힐을 벗어 한 손에 쥐었다. 날카로운 굽은 그 자체로 치명적인 무기였다. 그녀는 테이블 위로 뛰어오르며 그 반동을 이용해 한쪽 경호원의 관자놀이를 하이힐 굽으로 가격했다. 그리고 착지하는 동시에 몸을 회전시켜 다른 경호원의 턱을 향해 강력한 돌개치기를 날렸다. VIP들의 비명 소리와 함께 라운지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결은 지체 없이 미스터 첸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품속에서 태블릿을 꺼내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조작하려 했다. 드론의 자폭 명령을 내리려는 것이었다. 늦었어. 결의 마지막 발길질, 그녀가 연마해온 택견의 모든 정수가 담긴 두발 랑상이 허공을 갈랐다.
그녀의 발이 정확하게 태블릿을 걷어찼고 태블릿은 허공을 날아 반대편 벽에 부딪혀 박살났다. 동시에 그녀의 다른 발은 미스터 첸의 손목을 걷어차 그의 저항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렸다. 그 순간 축제장 상공을 날던 드론들이 일제히 통제력을 잃고 불꽃놀이의 불꽃처럼 허공에서 힘없이 터져나가거나 바다로 추락했다. 수십만 명의 관중들은 그것이 불꽃놀이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더 큰 함성과 박수를 보냈다. 이선우 제독은 단상 위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조용히 주먹을 쥐었다. 며칠 후 홍콩의 펜트하우스. 흑룡 샤오리는 작전이 완벽하게 실패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는 분노하지 않았다. 대신 창밖을 보며 조용히 웃었다. 이선우 그리고 그의 딸 내가 적군. 정말 대단한 상대였어. 그의 핸드폰에 발신자 표시 없는 짧은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대한민국의 바다는 조용하다. 다시는 시험하지 마라. 흑룡은 메시지를 삭제하고 한국으로 향하던 모든 사업을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진정한 강자에게 패배했을 때 깨끗하게 인정하는 것 또한 그의 방식이었다. 한 달 뒤 모든 것이 평온을 되찾은 인천의 어느 부둣가. 이선우 제독과 결은 나란히 서서 붉게 물드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는 위험 있는 군복 대신 평범한 아빠의 모습으로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결아, 아버지는 내가 자랑스럽다. 내 힘과 기술 때문만이 아니라 그 힘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 아는 너의 그 마음 때문에. 결은 자신의 두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수없이 단련하고 때로는 사람을 상처 입혔던 이 손이 결국 수십만 명의 웃음과 평화를 지켜냈다는 사실을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다. 아버지께 배운 걸요. 택견은 사람을 살리는 기술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 진정한 강함은 파괴가 아닌 지키는 데서 나오는 법이지. 두 사람은 말없이 함께 인천 앞바다를 물들이는 장엄한 노을을 바라보았다. 거친 파도를 잠재운 아버지와 그 파도를 뛰어넘어 더 높은 하늘로 비상한 딸. 두 사람의 모습 위로 평화롭고 강인한 대한민국의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긴 싸움은 끝났고 그들이 지켜낸 세상은 더없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